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들었지만 이상할 만큼 선명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젖은 흙냄새와 희미한 백합 향이 뒤섞인 축축한 공기가 우리의 침묵을 채웠다. 그녀의 얼굴은 어둠에 잠겨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나는 그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은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불과 1년 전 나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7월의 햇살처럼 웃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언제나 막 마른 빨래 같은 깨끗한 향기가 났다. 우리는 완벽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동화 속 왕자와 공주 같다고 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나의 세상이었고 나는 그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나를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함께 나누었던 사소한 농담들,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상적이어서 지금 생각하면 비현실적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끝없는 요구들은 나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물론 그 요구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의 죽음이라는 그 충격적인 사건은 내 삶을 송두리째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아내의 첫 기일이었다. 나는 서울을 떠나 전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여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가수의 슬픈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1년 전 이 길을 아내와 함께 달렸었다. 그때도 여름이었고 우리는 그녀의 언니가 혼자 사는 전주의 한옥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내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손짓,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스러운 눈빛까지. 기억은 잔인할 정도로 선명해서 마치 심장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긁어내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전주에 가까워질수록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했지만 내 마음속의 풍경은 온통 흐릿한 잿빛이었다. 마침내 익숙한 골목 끝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한옥의 대문 앞에 차를 세웠다. 묵직한 나무 대문은 비에 젖어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젖은 흙과 풀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련이 핀 작은 연못이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빗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며 잔잔한 파문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형수님이 서 있었다. 아내의 언니 윤수연. 그녀는 소복처럼 하얀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나를 맞았다. 왔구나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1년간의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아내와 닮은 듯 다른 눈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깊고 고요한 눈빛.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의 냄새와 은은한 향 냄새가 나를 감쌌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을 때마다 집 전체가 낮은 신음을 내는 것 같았다. 집은 고요했다. 오직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내 발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형수님은 나를 위해 방을 안내했다. 아내가 처녀 시절 쓰던 방이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아내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형수님은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가 몸을 숙일 때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서 몇 가닥의 잔머리가 흘러내려 하얀 목덜미를 간지렸다. 땀 때문인지 목선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형수님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 인식했다. 그 생각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워서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마루에 놓인 작은 교자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 외에는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형수님이 차려준 저녁상은 정갈했다. 하지만 무슨 맛이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밥을 입에 넣고 기계적으로 씹을 뿐이었다. 우리의 시선은 허공에서 몇 번 마주쳤지만 이내 어색하게 비껴가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다. 도자기를 빚는 예술가의 손이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젓가락을 쥔 그녀의 손을 찻잔을 들어 올리는 우아한 손목의 움직임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녀가 내빈 찻잔에 차를 따라주기 위해 주전자를 들었을 때였다. 그녀의 손등이 내 손등을 스쳤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꽃이 튄 것처럼 강렬했다.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놀라서 고개를 들자 그녀 역시 놀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소리 없이 타오르는 무언가를 보았을 뿐이다. 그 순간 이 집의 고요함이, 밖에서 내리는 비가, 그리고 우리 둘 사이의 침묵이 참을 수 없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밤사이의 어색함은 조금 가신 듯했다. 우리는 아침 식사 후 아내의 방으로 향했다. 이제는 정말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다. 방 안은 먼지와 슬픔이 뒤섞인 냄새로 가득했다. 우리는 말없이 옷장을 열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원피스가 색깔별로 나란히 걸려 있었다. 형수님은 그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이 옷 기억나? 지훈이가 처음으로 선물해준 옷이라고 무척 좋아했었는데. 그녀의 말에 잊고 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옷을 입고 행복하게 웃던 아내의 모습. 우리는 함께 웃었고 함께 침묵했다. 상자 안에서는 낡은 일기장과 빛바랜 사진들이 나왔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젊고 행복했다. 그 사진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동안 우리는 더 이상 제부와 형수님이 아니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을 잃고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었다. 슬픔은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과 같았다. 정리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옷장 위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려던 참이었다. 형수님이 작은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상자를 향해 팔을 뻗었다. 그녀의 하얀 원피스 자락이 아슬아슬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의자가 살짝 헛디디며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뒤로 기울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가 내 쪽으로 쓰러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그녀를 받았다. 그녀의 등이 내 가슴에 폭 안겼다. 내 팔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그 자세 그대로 멈춰섰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오직 내 심장 소리와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렸다. 그녀의 등이 너무나도 뜨거웠다. 얇은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천, 그리고 가쁘게 오르내리는 어깨의 움직임.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비누 향인지 아니면 백합 향인지 모를 맑은 향기가 풍겨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고 있는지 내 가슴을 통해 고스란히 느껴졌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늘어졌다. 몇 초였을까?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와 심장 박동을 느끼며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미안해,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팔을 풀었다. 그녀는 뒤돌아서지 않은 채 잠시 서 있다가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상자를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의식적으로 서로에게서 멀어지려 했지만
좁은 한옥의 복도와 부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딪혔다. 어깨가 스칠 때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어젯밤의 그 전율이 다시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짧은 사과와 대답이 오갈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허공에서 잠시 얽혔다가 황급히 흩어졌다. 그날 오후 나는 별채에 있는 그녀의 작업실을 우연히 지나게 되었다. 문틈으로 그녀가 물레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흙으로 범벅이 된 손이 젖은 흙덩이를 어루만지자 그것은 마법처럼 서서히 모양을 갖추어 갔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평온해 보였다. 흙을 빚어내는 그녀의 섬세한 손길, 집중할 때 살짝 벌어지는 입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가 자신의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홀린 듯 그 장면을 눈에 담았다.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계신가요? 잠시 숨을 고르며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세계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실례가 안 되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저녁이 되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이제는 단순한 장맛비가 아니었다. 하늘이 찢어지기라도 한 듯 폭우가 한옥의 기왓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바람이 울부짖고 대나무 숲이 비명처럼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 말없이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은 온통 물바다였다. 그때였다. 번쩍 하고 푸른 섬광이 온 세상을 밝혔다가 사라지더니 잠시 후 집 전체를 뒤흔드는 오글루시텔리 천둥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모든 불이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과 오글루시텔리 빗소리만이 남았다. 아, 형수님의 나직한 탄식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녀가 촛불을 켠 것이었다. 흔들리는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내가 묻자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집이라 가끔 이래. 부엌에 막걸리가 좀 있는데 한잔 할까? 그녀의 제안은 어둠과 폭풍우 속에서 유일한 위안처럼 들렸다. 잠시 후 그녀는 뽀얀 막걸리가 담긴 주전자와 작은 사기 그릇 두 개를 들고 왔다. 우리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다시 마주 앉았다. 촛불은 우리의 그림자를 벽에 거대하게 드리웠다. 우리는 말없이 술잔을 채우고 부딪혔다. 시원하고 달콤한 막걸리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알코올 기운이 몸에 퍼지자 낮 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몇 잔의 술이 더 오갔다. 우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울의 날씨, 그녀의 도자기 작업, 나의 건축 프로젝트.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모두 수면 위를 맴도는 부표 같았다. 그 아래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깊고 어두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칠흑 같은 어둠과 세상의 끝에 온 듯한 폭풍우 때문이었을까? 형수님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게 떨리고 있었다. 가끔 이 벽들이 나를 덮쳐오는 것 같아, 지훈아. 그녀는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다. 동생이 떠나고 나서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남았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요함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촛불에 비친 눈물방울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동생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 결혼도 아이도 나 자신의 삶도 후회돼.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무서워.
마침내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강인해 보이기만 하던 그녀의 무너지는 모습은 내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의 고독은 나의 고독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손길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내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우리의 손가락이 얽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촛불빛을 받아 애처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 속에서 나는 보았다. 깊은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어떤 갈망을, 나를 향한 한 남자를 향한 갈망을, 그리고 그녀 역시 내 눈 속에서 같은 것을 보았을 것이다. 아내를 잃은 슬픔,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금지된 욕망.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촛불이 일렁이는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가장 연약한 맨살을 마주하고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우리의 눈빛이, 얽힌 손가락이, 가쁜 숨결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보다 더 거센 폭풍이 일고 있었다. 나는 얽힌 손을 놓고 대신 그녀의 뺨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가만히 있었다. 내 손길 아래 그녀의 피부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성과 본능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아내의 얼굴, 형수님의 슬픈 눈, 사회의 시선, 그리고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 모든 것이 뒤엉켜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그녀의 눈은 내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녀에게서 구원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닻이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저 나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첫 입맞춤은 망설임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막걸리의 달콤함과 눈물의 짠맛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애도였고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조심스러운 탐색이었다. 하지만 그 입맞춤은 이내 깊어졌다. 망설임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수년간 억눌려 왔던 갈증과 외로움, 그리고 위로를 향한 절박한 갈망이 채웠다. 그것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내 품 안에서 부서질 듯 떨렸다. 내 손은 그녀의 등을, 잘록한 허리를 헤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내 머리카락을 파고들었다.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 소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폭풍의 배경음악일 뿐이었다. 더 이상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서로의 살같이 맞닿는 소리, 그리고 애타는 신음만이 어둠을 채웠다.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마치 오랫동안 사막을 헤맨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죄책감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 순간만큼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의 격렬한 이끌림만이 전부였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다음 순간, 우리는 아내의 추억이 깃든 방이 아닌 그녀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언의 약속이었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선택하겠다는. 그녀의 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날 때 창호지 문 위로 우리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도 함께 춤을 추었다. 방에 들어서자 그녀만의 향기가, 흙과 마른 풀과 여인의 향기가 뒤섞인 그 향기가 나를 감쌌다. 창호지 문이 조용히 닫혔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끝날 것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문 안쪽에서는
두 개의 외로운 그림자가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하나가 되고 있었다. 그 모습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슬프도록 아름답고 지독하게 관능적이었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창호지를 뚫고 들어온 희미한 여명이 방 안을 밝혔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옆에는 그녀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의 격정이 남긴 흔적들이 그녀의 얼굴과 어깨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잠든 모습은 아내와는 또 다른 평온함을 가지고 있었다. 더 깊고 더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듯한 얼굴.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고 비에 씻긴 맑은 흙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너무나도 고요해서 어젯밤의 일들이 모두 한여름 밤의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내 옆에 누워있는 그녀의 온기가, 내 몸에 희미하게 남은 그녀의 향기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깰까봐 숨을 죽였다. 이불을 끌어올려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실눈을 떴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고맙다고 해야 할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피하며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붉어진 귀끝이 그녀의 부끄러움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 역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어젯밤에 우리는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를 갈구했지만 아침 해가 밝아온 지금 우리는 다시 제부와 형수님이라는 이름표를 단 어색한 타인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옷을 챙겨 입었다. 부엌으로 나가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 물 좀 줄래요? 여기 있어요. 필요한 말들만이 오갔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커피잔을 건넬 때 스치는 손가락의 감촉, 내가 식탁을 닦는 동안 나를 훔쳐보는 그녀의 시선.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고 모든 것이 예민했다. 우리는 마치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밤새 내린 비로 마당의 풀들은 더욱 싱그러워 보였고 연못의 수련은 활짝 피어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비 갠 후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일에 대해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후회하는 것도 그렇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댔다.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목덜미를 부드럽게 간지렸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내 팔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것은 말없는 대화였다. 괜찮다는, 이해한다는,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라는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그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비갠 후의 고요한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많은 것을 휩쓸고 갔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 새로운 무언가를 남겨놓고 떠난 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내가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며칠간 머물렀던 것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 몇 개를 채싣고 나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대문 앞에 섰다. 그녀는 처음 나를 맞이했을 때와 같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나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섰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우리가 함께 보낸 그 밤의 무게를 담기에는 너무나도 가벼웠다. 수많은 감정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어떤 말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비 갠 후에 맑은 흙냄새가 감돌았다. 또 와.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기약 없는 약속이었고 간절한 바람이었으며 어쩌면 애원이기도 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이 희미하게 젖어드는 것을 보았다. 나 역시 차마 그녀의 눈을 오래 마주보지 못하고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움직였다.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내가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나를 보고 있었다. 골목을 돌아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백미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하얀 원피스가 마치 안개 속의 등대처럼 내 망막에 선명한 잔상으로 남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나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차 안의 고요함 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새겼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손길, 그녀의 향기,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나는 무엇을 위해 전주에 갔던가. 아내의 기일을 추모하고 그녀의 흔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아내의 그림자 대신 살아있는 한 여자의 고독과 마주했고 내 자신의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하룻밤의 실수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답을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나는 더 이상 1년 전의 강지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7월의 장맛비는 무언가를 깨끗이 씻어내렸지만 그 뒤에는 복잡하게 뒤엉킨 진흙탕을 남겨놓았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더 깊고 황홀한 황혼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훈과 수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